다음은 네 번째 분자 분광 분석법입니다. 보시면은 원자 분광법과 분자 분광법에 대한 차이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분석 종류와 파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자 분광 분석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고요. 분자 발광 분광법이 있습니다.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있고 NMR이라고 하는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 있습니다. 라만 분광법까지 이렇게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입니다. 분자 흡수 분광법, 분광 분석법의 이론인데요. 유기화합물의 전자 전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분광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V 비저블 분광법에서 시료가 UV 비저블 영역의 빛을 흡수하면은 그러니까 자외선과 가시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면 전자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기화합물의 복사선 흡수는 결합전자랑 비공유전자쌍이 관여를 하게 되고 전자전이의 종류에는 이러한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다 설명을 해볼게요. 시그마, 파이, N,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간격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가는 이 부분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이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N에서 시그마 스타로 전이하는 것을 에너지를 표현을 했고요. 네 번째는 N에서 파이 스타로 전자가 전이되는 에너지 크기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당연히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가는 에너지의 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고 제일 작은 것은 N에서 파이 스타로 가는 이 4번째 것이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V 비저블을 이용하는 흡수 분광법은 대부분 N이나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에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가고 N에서 파이 스타의 전자 전이는 200에서 600 나노미터에서 최대의 흡수 봉우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 파장이 UV 비저블인 자외선 가시선 분광 분석이 가능한 전자 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N에서 시그마 스타 맨 위에 있죠. 그리고 파이에서 시그마 스타 이것은 150에서 250 나노미터의 파장 영역의 빛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이에서 파이스타, N에서 파이스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이의 종류에는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N에서 시그마 스타, 파이에서 파이스타, N에서 파이스타 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림으로 확인하셨고요. 에너지의 크기는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가 가장 크며 N에서 파이 스타로 가는 것이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저처럼 그림으로 조금 순서를 매겨 놓으시고 그림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크기가 크고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외선 이용해서는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전이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N에서 파이 스타, 파이에서 파이 스타 이 전이만 관찰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 스타도 끝나는 걸로 자외선을 관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진공 자외선 영역인 알케인이 대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에서 시그마 스타는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원자외선 영역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아세톤, 메탄올 등이 있고 파이에서 파이 스타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자외선 영역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틸렌이랑 부타디엔이 있다. 그리고 N에서 파이 스타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근자외선 또는 가시선 영역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거는 용매 극성에 따라서 어떻게 파장이 이동하는지에 따른 것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매의 극성이 증가하면 파이에서 파이스타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N에서 파이스타는 단파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파장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적색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파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청색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그 용매의 극성이 증가하고 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최근에 기출문제로 23년 2회 75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년 4회 28번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액의 극성 증가에 따라서 보다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전자전이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짧은 쪽이니까 단파장, N에서 파이스타로 이동하는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입니다.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도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죠. 기능사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시료의 농도와 빛이 시료를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달라진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람베르트 법칙은 빛의 투과도와 흡강도는 빛이 시료 용액을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입사강이 있죠. 입사강을 I0로 놓는데 셀의 두께가 작다면은 투과하는 빛이 더 많기 때문에 투과강의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셀의 두께가 두꺼워서 빛이 시료 용액을 이동한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투과하는 빛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과강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법칙으로 해서 계산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흡강도를 A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로그의 I0분의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투강도는 T라고 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뺀 I0분의 I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강도와 투강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흡강도 A는 마이너스 로그의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투강도는 빛이 시료를 통과하는 길이에 반비례하고 흡강도는 빛이 시료를 통과하는 길이에 비례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어의 법칙은 빛의 투과도와 흡강도는 시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셀이 지금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이 농도가 조금 달라 보이죠. 첫 번째 셀이 조금 농도가 약한데요. 입사광이 있을 때 농도가 약하다면은 투과하는 빛이 더 많아질 거고 농도가 더 진한 용액이 있다면은 똑같은 입사광이 갔을 때 투과되는 그 투과광이 조금 더 약할 거예요. 그래서 투강도는 시료의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거, 흡강도는 시료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 여기 적어놓고 그림으로 또 마찬가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베르트와 비어가 합해서 람베르트 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흡강도는 시료의 농도와 빛이 통과하는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흡강도 A는 흡강도 개수에다가 B인 시료의 두께 그리고 시료의 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으로 합해가지고 하나로 기억해 두시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기출문제로는 23년 1회 75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광 분석에서 투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빛이 시료를 통과하는 길이이다. 그래서 투과도는 빛이 시료를 통과하는 길이에 반비례하고 시료의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거. 투과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광도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는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비어의 법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강도가 농도에 비례하는 것은 편차가 있고 이 편차를 화학적 편차 그리고 기기 편차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낮은 농도의 분석물에만 적용이 되는 점이 한계가 있고요. 높은 농도에서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에너지 준위가 변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질에서 흡수화학종과 이온 간의 상호작용
작용으로 모륵강 개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물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륵강 개수가 굴절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러한 비어의 법칙 한계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색화 장치에 대한 흡강도와 관련된 문제로 23년 1회 67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색화 장치가 1.0%의 떠돌이 빛을 통과시킬 경우에 실제 흡강도가 1.000이라면은 시료의 측정 흡강도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의 떠돌이 빛은 투과도의 1.0%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증가된 값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떠돌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미간 복사선을 떠돌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비어의 법칙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도 세 가지가 있네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특히 이 매질의 굴절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매질의 굴절률은 우리 교재에 23년 1회 68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차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화학적 편차랑 기기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분자 분광 강도계의 기기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부가 있고요. 입구 슬릿을 통과해서 프리즘과 같은 분산 장치를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구 슬릿을 통과하고 그 빛이 하나로 나오면서 시료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입사광에 따라서 시료부를 통과하고 이제 투광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검출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원부와 파장선택부, 시료부, 검출부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광원부에는 텅스텐 램프는 가시광선 범위의 파장을 발생시키고 중소소 램프는 자외선 범위의 파장을 발생시킨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색화 장치는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특정 파장대의 빛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프리즘이나 회절 극자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부에서는 시료부에서 시료 용액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고 특정 파장의 빛은 흡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질에 따라서 석영이나 유리, 플라스틱 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액에 따라서 측정 파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빛이 통과함으로 표면에 흠집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하고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검출부는 빛이 광전증배관, 광전관, 광다이오드 어레이 등의 검출기를 사용을 하고요. 시료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빛의 강도를 측정해서 시료가 흡수한 빛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 장비의 검교정 및 점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응용입니다. 정성 분석 응용에 제한적이고 정량 분석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도 되고 무기물 정량에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발색단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 정량도 가능하고요. 흡강하지 않은 유기화합물에 대해 발색 시약을 이용해서 정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이 분광강도법 적정 곡성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기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광방도법 적정 곡선은 부피 변화에 대한 보정 흡강도를 저가액 부피의 함수로 도시에서 얻게 되는데 23년 2회 66번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강도 및 볼 흡강 개수와 광도법 적정 곡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그래프와 저가액의 부피, 흡강도 이 각각의 값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료와 적정액, 생성물을 각각 어떤 것들로 표현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같이 매칭시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더 쉽게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